한도연은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실으며 남편 없는 빈 집을 돌아보았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계리의 낡은 집은 이제 혼자 지내기엔 너무 크고 적적했다. 벽 곳곳에 남은 추억의 흔적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엄마, 서울로 올라와.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 소리내 전화 너머 목소리는 간절했다. 우리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에 희미한 기대가 싹 텄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딸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한 순간 현실은 달랐다. 높고 네모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고향의 그것과는 너무 달랐다. 24평 아파트의 좁은 공간에서는 숨이 막혔고 매일 들려오는 층간 소음과 차량 소음이 귀를 괴롭혔다. 할머니, 5살 준이와 3살 다인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 소리는 매일 출근하느라 바빴고 사위 은수는 늦은 시간에 들어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도연은 점점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만 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면 낯선 소음들 사이에서 잠 못 이루며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도시 생활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도연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냉장고 문에 A4 용지 한 장이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준이와 다인이 돌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씨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도연이 물었을 때 은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이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요. 어머니께서도 편하실 거예요. 체크리스트는 상상 이상으로 세밀했다. 오전 7시 기상, 유기농 아침 식사 준비, 9시 정확한 간식 시간, 2시간 정해진 낮잠 시간까지. 아이가 울면 마이너스 1점, 간식을 빼먹으면 마이너스 2점, 낮잠을 못 재우면 마이너스 3점이었다. 심지어 매일 저녁 점수를 집계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보고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도연이 소리내게 말했지만 딸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다. 엄마, 요즘 육아는 다 이렇게 해요. 체계적으로 해야 아이들도 규칙적으로 자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은수가 건네준 또 다른 종이에는 주간 업무 스케줄이라는 제목으로 동네 아이들 픽업, 마트 장보기, 빨래와 청소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치 직장의 업무 일지 같았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저희도 맞벌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은수의 말투는 요청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요구처럼 들렸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참았다.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정해진 시간에 재우고 유기농 음식만 준비했다. 하지만 준이가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칭얼거렸을 때 은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점수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무급 돌봄 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40년간 가정을 지켜온 경험도 두 아이를 키워낸 지혜도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오직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은 역할만 요구받고 있었다. 밤늦게 혼자 앉아 그 체크리스트를 바라보며 도연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돌봄 일과를 마치고 있을 때였다. 은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택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은수는 설명을 이어갔다. 요즘 택배업이 정말 유망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해서 수익성도 좋고요. 다만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도연은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 명의로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다 관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보증?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니? 도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남편과 살면서 이웃들이 보증 때문에 집까지 날리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데. 어머니, 저를 믿으실 수 없나요? 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소린이 끼어들었다. 엄마, 은수 오빠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 정도는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다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돌봄 노동도 앞으로 져야 할 경제적 위험도 모두 당연한 것이란 말인가? 당연하다고? 내가 언제까지 당연하게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 돌보는 것도 당연하고 집안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제는 보증까지 서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나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소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랑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외롭지도 않고. 그 순간 도연은 깊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딸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녀가 쌓아온 모든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도연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날 밤 도연은 간단한 짐만 챙겨 가방에 넣었다. 열쇠를 식탁 위에 두고 아파트 문을 나서는 순간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처럼. 남계리로 돌아온 도연을 맞이한 것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녹슨 대문이었다. 2달 동안 주인을 기다린 집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지만 발을 디디는 순간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도연은 호미와 괭이를 들었다. 무릎까지 자란 잡초를 뽑아내며 흘린 땀방울이 메마른 흙에 떨어질 때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앞마당은 제법 정리된 모습을 드러냈다. 허허, 도연이 언제 돌아왔어? 이웃집 정금례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서울 생활 어땠어? 그냥 내가 있을 곳은 역시 여기인 것 같아.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금내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 동네에 꽃차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넌지시 말을 던졌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작은 씨앗처럼 떨어졌다. 며칠 후 도연은 마당 한편에 작은 온실을 짓기 시작했다. 카모마일, 라벤더, 로즈마리 같은 허브들을 심고 집 앞 빈 공간을 개조해서 작은 테이블 몇 개를 놓을 계획이었다. 꽃차 공방 한도연이라는 간판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린에너지 개발 대표 김 과장입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김 과장은 능숙한 말솜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설명했다. 요즘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머니 땅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면 매달 꽤 괜찮은 수익이 나와요. 계약서를 펼쳐 보이자 월 임대료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20년 장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그리고 턱없이 낮은 토지 평가액. 이건 너무 불공정한 계약 아닌가요? 도연이 지적하자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요즘 농사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그때 정금내가 나타났다. 어머니, 우리 마을 이장님이 변호사랑 상담받아 보라고 하네요. 요즘 이런 사기업체가 많다면서요. 김 과장은 당황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며칠 후 법무사와 상담한 결과 그 계약서는 허점투성이었다. 토지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었고 계약 조건은 일방적으로 업체에게만 유리했다. 고마워, 금내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날 저녁 도연은 마당에서 첫 꽃차를 우려냈다. 캐모마일의 은은한 향이 퍼지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는 잃어버렸던 그 힘을 다시 찾은 것이다. 태양광 사기 사건이 마을 소식으로 퍼진 것은 일주일 후였다. 그리고 그 소식은 서울에 있는 소린의 귀에도 들어갔다. 정금내가 소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혼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셨다고 전한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익숙한 엔진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도연이 문을 열자 소린이 준이와 다인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지 못한 초조함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엄마.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금내 이모가 전화해서 들었어요. 사기꾼들이 엄마를 속이려고 했다면서요? 그런 일도 있었지.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준이와 다인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소리는 쉽게 웃을 수 없었다. 마당 한편에 정갈하게 가꾸어진 꽃밭과 작은 온실, 그리고 손수 만든 나무 테이블을 보며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소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선을 넘었어요.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대했어요. 도연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런 말하지 마라.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소린이 고개를 저었다. 돌봄 벌점표며 보증 요구며 생각해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은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소린 가족과 함께 첫 꽃차를 우려냈다. 캐모마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아이들은 할머니가 가꾼 꽃밭에서 뛰어놀았다.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소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꽃차 공방을 열어보려고 해.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네. 서로의 하루의 값을 매기지 말자.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점수를 매기고 조건을 달고 당연하다고 강요하지 말고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소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 후로 매주 주말이면 소린 가족이 남계리를 찾았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꽃밭을 가꾸고 도연과 소리는 꽃차를 마시며 일상의 안부를 나누었다. 24평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떠나는 가족을 배웅하며 도연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도 더욱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당에 핀 꽃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